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생각보다 허망한 곳에 있었다는 걸 일깨웁니다. 백방으로 뛰어서 급한 불은 끈다지만 마그네슘, 텅스텐 같은 특정국 의존도 80% 이상 소재가 요소 말고도 4천여 개에 이릅니다. 여기서 1,850개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은 이런 사태를 예상 못했다지만 준비 못한 한국 탓이다. 현지에는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서 불타버린 집에서 쓸만한 가재도구를 건지는 심정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촘촘히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은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요소수, 떨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인 줄 몰랐습니다. 건설 현장부터 노선 버스까지 화물차 노동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요. 코로나 치료제, 이제는 먹는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한번 들어보죠. 회사 돈으로 고가주택, 슈퍼카 사들인 사주 일가 30명에게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OECD 가입국 중 1위다. 선진국 중 1위다. 이런 기사들 보셨죠? 우리나라의 현재 재무 상황은 객관적으로 어떨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간밤 미국 증시 오늘 우리장 한번 전망해보고요. 요즘 NFT 소식 저희도 종종 전해드리게 되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향후에 이쪽에서 기회를 보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IT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종영된 지 2주가 넘었는데 각종 예능부터 광고계까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K-팝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K-댄스 그리고 스우파의 경제 효과까지 김영대 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소수 품귀 현상 저희 경제발전소도 지난달부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 산업계 곳곳이 지금 긴장 상태라고요? 예, 국내 제조기업들이 보유한 차량용 요소수 재고는 한 달 남짓 분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요소수 품귀 상태가 지속되면 12월부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요소수 물량이 동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다음 달 물류 대란이 벌어지기 전까지 요소나 요소수를 들여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는 있지만 현장의 우려는 상당합니다. 특히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화물업계와 물류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공급망 마비가 오면 산업 생태계 상당 부분으로 대란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차가 멈추면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산업계 공정 모두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요, 여러 부품 중에서 일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도 공정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건설업도 건설 장비 의존도가 큰데 요소수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태가 좀 길어지면 건설 현장도 올스톱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도요, 요소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포스코의 경우는 일단 1개월 분량의 요소수를 비축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철강제를 운반하는 외주업체가 요소수 부족으로 멈춰서서 조달에 차질이 생긴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아주 간단한 화학식으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이라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이사달이 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죠? 예, 지난주부터 요소수 품귀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요소수 가격이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올랐는데요. 가격 인상도 인상이지만 지금은 지역과 주유소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일 정도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화물 노동자의 생계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장거리 차량이 한 번 운행하는데 요소수가 한 10리터에서 20리터 정도 필요한데요. 원래는 이게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비용을 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요소수 자체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하면 한 200만 원 정도는 내야 되는 분량입니다. 최근에 유가도 인상된 데다가 요소수 대란까지 겹쳤는데 화물 노동자가 받는 운임은 인상 없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모든 부담이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화물 운송도 상당히 좀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운송을 끝낸 뒤에는 요소수를 살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아서 지금 전전해야 되는 판이고요. 찾는다 해도 주유소에서 한두 시간씩 대기까지 해야 해서 이 과로 누적에 따른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물질인 줄 몰랐습니다. 다만 청와대에서 연이틀 메시지를 냈고 이제 백방으로 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죠. 현재까지 구해서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양은 대략 한 달 반 정도 우리나라에서 수요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공급선을 백방으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소식. 먹는 치료제가 속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게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네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먹는 치료제가 최근에 미국 MSD 그리고 화이자에서 각각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체에 감염되면 유전자를 복제해서 증식을 하는데 MSD 치료제는 유전자 유사체를 주입해서 유전자 복제를 차단하는 방식이고요. 화이자 치료제는 유전자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MSD 치료제는 증상이 발현되고 5일 이내에 투여를 하면 입원과 사망 확률이 약 50% 정도로 줄었다고 하고요. 화이자 제품은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투여하면 입원과 사망 확률이 89%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증으로 악화된 이후에 투여를 할 때에는 효과가 감소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작용 위험이 얼마나 줄어든다고 합니까? 일단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시험에서는 괜찮았는데 이게 실제로 상용화될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약간 그 우려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상 시험은 약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거였고요. 아직은 큰 우려를 할 만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만 명 혹은 10만 명으로 대상을 넓혔을 때 한 명꼴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정도의 드문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40만 4천 회분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선구매하기로 했고요.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먹는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더라도 백신을 아예 대체할 수는 없고 병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무조사 받고 있는 기업들, 회사 돈으로 비싼 별장 사고, 슈퍼카 사고, 골프 회원권까지 샀다, 아들 차 사줬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세무조사 중이죠? 예. 국세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반사 이익을 누려놓고 그 기업 이익을 사적으로 빼돌린 대기업 사주일가 탈세 혐의자들 한 30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요. 근무한 적도 없는 사주의 일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주 아들이 회사 명의의 수십억 원짜리 고급 리무진을 마음대로 타기도 하고요. 차량 유지비까지 회사에 전가하는 식입니다. 다른 사주는 아들이 지배하고 있는 동종업계 기업에 자기의 주요 사업부를 무상으로 넘겨서 천천히 자기 매출은 줄어들고 아들 회사 매출은 늘어나는 식으로 세부담 없는 경영권 승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편법 증여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조사 대상 사주들의 재산이 최근 5년 사이에 30% 정도 늘었는데요. 사주의 자녀들은 그 재산이 같은 기간에 39%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코로나 반사 이익을 누려놓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이들의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요소수 때문에 답답한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3주 전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상황을. 그리고 군대에서 비축 물량을 풀 거다.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전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9946님, 1톤 화물차 운행 중입니다. 값이 문제가 아니라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일단은 뭐 급한 물량을 시중에 푼다고 하는데 요소수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그거 만들면 안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소라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물을 타서 국내에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데 이 요소 원료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고요. 이걸 어떻게든 정부가 해결해 보겠다. 현재까지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정 상황 한번 점검해 볼게요. IMF 국제통화기금이 매년 4월과 10월에 재정 점검 보고서라는 그 리포트를 발표를 하거든요. 각국의 장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건데 지난 10월에 나온 보고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재정 상태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냐.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중에 제일 빠르다고 하더라. 어떤 게 객관적인 이야기일까요? 둘 다 맞는 말일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월에 나온 건데 지난달에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 일단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 맞습니까?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확히 리포트에는 어떻게 그렇게 써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정확히 리포트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단순히 예시를 들었거든요. 2026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한국과 같은 나라도 있고 영국과 같이 계속 증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나라도 있다라고 예시를 든 거고요. 선진국에서 제일 빠르다라는 것은 IMF 보고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보고서를 본 연합뉴스의 해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국의 그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그걸 처음부터 꼭 한 20개, 30개 나라를 비교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번 그 보고서를 보니까 한 18년도부터 26년도까지 각 국가별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가 비율을 다루는데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선진국 중에서 1등으로 증가한다라는 해석은 일단 연도를 어떻게 끊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연도만 시기만 잘 끊으면은 내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간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손해 보고 있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만 끊으면 굉장히 퍼센트는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거는 시기를 20년부터 26년까지로 끊었어요. 근데 20년이라는 것은 어떤 했냐면은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재정 적자를 감내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 적자를 좀 덜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년과 비교해 보면은 어떤 해를 비교해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년도부터 26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선진국보다는 좀 훨씬 빠르게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20년부터 끝나 아니면 코로나 직전인 19년도부터 끝나에 따라서 해석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019년으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보면 그들은 2020년에 재무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으니까 그때까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채무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증가 속도를요 또 비교하는 것도 이번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증감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채 비율의 증감률을 봤는데 부채 비율의 증감액 기준,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죠. 퍼센트 포인트로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년도부터 26년도까지 퍼센트 포인트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IMF가 괜찮다라고 예를 든 영국과 IMF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우리나라를 비교해봐도 IMF 영국 같은 경우는 19년부터 26년도까지 부채 비율이 42%에서 67%로 26% 증가하거든요. 영국은 85%에서 112%로 26%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42%에서 67%, 25%포인트 증가해요. 그래서 이것은 퍼센트로 보나 아니면 퍼센트 포인트로 보나 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준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국가 채무, 국가 부채 네. 이 두 개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예를 들어서 이번 IMF는 국가 채무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근데 저는 한번 OECD의 국가 부채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보면은 OECD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1등 정도가 아니라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 평균에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채무랑 국가 부채를 비교하냐에 따라서 또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채무랑 부채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 채무 같은 경우는 보통 법적 의무, 그러니까 이게 현금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인 거고요. 부채는 이것은 경제적 의무, 그러니까 이거 발생주의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돈은 부채인 거고요. 법적, 형식적으로 갚아야 될 돈은 채무다라고 생각하면은 대강 맞습니다. 근데 경제하시는 분들은 어떤 법적 의무로 갚아야 될 돈보다 경제적으로 결과적으로 갚아야 될 것이 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개념이 좀 어려운데,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자 본인의 논지를 강화하는데 이 IMF 보고서를 사용한단 말이죠. 예컨대 최근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곳간이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꽉꽉 채워주고 있다. 반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게 주머니 여기저기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다. 재정 여력이 없다고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재정 지표가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이 이제 좀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지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현재는 충분하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너무 빠르니까 불안하다라는 지표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진실 중에 어느 하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답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현재 우리나라 재정 상황은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올해는 한 GDP 대비 한 51%거든요. IMF 기준으로 보더라도. 근데 선진국 평균 같은 경우는 GDP 대비 133%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평균의 부채 비율의 채무 비율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올 거라는 이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채무 증가 속도도 좀 빠른 편이니까. 그래서 현재는 괜찮은데 미래도 괜찮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부채 비율 또는 채무 비율 어떤 자료를 봐도 절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세금하고 재난지원금 때문에 요즘 말들이 많거든요. 국가 재정운용 이거 5년 단위로 정부가 계획을 세우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는 사실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적 합의로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릴레마는 뭐냐면 딜레마. 그러니까 두 개 모순이 아니라 세 개를 한꺼번에 우리는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트릴레마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전 세계 국민들이 복지 지출 같은 거는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부채는 또 적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조세 부담도 적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조세 부담도 적게 유지하고 부채 비율도 적게 유지하고 복지는 많이 지출하자. 이 세 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게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적정한 부채 비율, 적정한 조세 부담 비율, 적정한 재정 지출 양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국민들 합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 진단은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 진단을 할 때 좀 다양한 지표로 보자. 어느 하나 지표만 보지 말고 다양한 지표로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가정 같은 경우는 돈 빌린 거, 채무가 없으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는 채무가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적절한 수준으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부디 정치권과 정부에서 참 꼼꼼하게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갈까요? 중국이 우리 기존에 계약을 하고 통관이 안 되던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19,000톤 정도가 세관에 걸려 있었는데 수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 오늘 외교부가 전하고 있네요. 19,000톤. 우리가 3만 톤 정도 들여오면은 그래도 한 달 반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19,000톤이면 그래도 연말까지 숨통은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오늘 첫눈 내렸다는 소식 전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1967님 만보 걷기 하다가 신당동에서 첫눈 봤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하셨는데 오늘은 추우니까 그래도 모임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주요 관광지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후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함께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주식시장 지수가 좀 하락 전환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일단 테슬라 주가 폭락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11% 넘게 폭락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본인의 보유 주식을 팔 건가 안 팔 건가 이거에 대한 설문을 트위터를 통해서 진행했었고 본인은 그 결과에 따라서 승복을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팔자 판다라는 그 설문 결과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지분을 팔 거다라는 이제 우려감들, 물량이 대규모로 출하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어제 미국 증시에 본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 급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일론 머스크 CEO 이외에도 전직, 현직 테슬라 임원들이 지난번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직후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이른바 내부자 매도 소식이 전체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단기적으로 조금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도 어제 3대 증시 모두 하락 전환한 배경 역시 뭐 특별한 개별적인 글로벌 이슈가 발생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따른 투자자들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 누적이 일부 차익 실현 욕구를 증대시키면서 미국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머스크 리스크라는 말이 증시에 다시 등장하는 상황인데 이 네. 투표가 그래서 내가 주식 10% 팔까요 했더니 찬성 비율이 한 60%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래놓고 본인은 혹시 저가에 매수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또 증권거래 당국에서 조사가 나갈 조사하겠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에서 미국 생산자 물가 이게 시장에 네.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의 하단을 조금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10월 생산자 물가 결과를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8.6%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8.7%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양호하게 발표됐다라는 점이 이른바 조금 안도감을 형성해줬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또 물론 이제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남아 있고 또 예상치 같은 경우도 5.8%로 나올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생산자 물가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의 공급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분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지금 증시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와 민감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제 발언이 있었던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고물가의 지속성은 길지 않고 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거다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증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오른 것도 없었는데 어제 미국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코스피도 지금 하락 출발을 했고요. 지금 0.5%대 약세를 보이면서 2,950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조금 차별화 장세들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게임주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CEO가 우리 회사도 NFT, 블록체인 기반의 플레이투원, 이른바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사업을 도입할까라는 고민 중이라는 이러한 발언에 7%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금 전 전해진 또 다른 뉴스 같은 경우는 휴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거의 지금 20%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회사의 보톡스와 관련된 일부 의약 품목을 국내 출하와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식약처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및 회수와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휴젤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8731님, 유치원 원생 줄어서 폐업해서 백수라고 보냈던 문자 기억하시나요? 압력 기억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괜히 혼자 눈치 보인다 하셨잖아요. 원하는 곳에 면접 보고 함께 하자는 연락 받았습니다. 완전 축하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다시 아이들과 북적북적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진짜 잘 되셨어요. 이런 소식, 자랑하고 싶은 좋은 소식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옷을 바꿔 입고 오신 IT 전문 기자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절이 확 바뀌었어요. 네, 오늘 많이 춥네요.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첫눈을 봤습니다. 첫눈? 네. 저는 출근 되게 일찍 했는데 첫눈 못 봤거든요. 잠깐 내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새 저희가 되게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NFT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코너에서 여러 번 전해드리기도 하는데 네. 이름 일단 어려워요. 네. 대체불가 토큰. 네. 오늘 우리 이 얘기할 거죠. 네. 대체불가 토큰 이 대체 뭡니까? 요즘 NFT라고 하면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이게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 하면 뭐 non 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좀 약자가 오히려 더 지금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뭐 메타버스와 함께 메타버스도 사실 이제 뭐 애매모호하잖아요. 이제 뭐 애매모호한데 이제 메타버스와 함께 이제 좀 많이 회자되는 예전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NFT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암호화폐 기술의 일종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는 아마 요새 이제 좀 가상화폐 가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NFT도 그런 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만드는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그 만드는 어떤 암호화폐 일종이고요. 이제 그 특성이 좀 다릅니다. 다른 암호화폐랑 좀 다른 게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은 보면은 모든 비트코인이 같은 가치를 갖거든요.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동급인데 NFT 같은 경우에는 그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 해당 부분의 그 데이터, 그 암호화폐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이제 그 하나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유성을 좀 표현하기에 좋은 의미를 좀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좀 히스토리나 아니면 또 디지털 컨텐츠 이런 쪽에 어떤 고유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유력 기업들이
좀 이런 NFT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업적 자산에 활용하려고 하는 네. 시도들을 하면서 이게 좀 폭발적으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거죠. 저도 제일 관심 있게 본 뉴스가 네. 4일에 나왔어요. BTS 소속사 하이브가 네. 이쪽에 우리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BTS 소속사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죠? 그 뭐 보도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제 BTS 소속사 하이브와 이제 국내 이제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라고 그걸 운영한 이제 두나무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이제 지금 BTS도 그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이브도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BTS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속된 가수들이 갖고 있던 어떤 팬덤을 강력한 팬덤을 그 아이돌 그룹들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 아니면 그 콘텐츠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아마 좀 일단 뭐 디지털 굿즈 형태로 디지털 굿즈를 좀 NFT와 연결해서 판매하는 시도들을 좀 할 것 같고요. 향후에 이후에는 좀 더 실험적인 시도를 어쨌든 합작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시도를 글로벌한 팬층을 대상으로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글로벌한 이게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진영에서도 이 BTS 파워가 좀 어느 정도 될지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NFT가 게임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 이제 뭐 시도를 이제 게임에서 많이 먼저 시도가 좀 됐었고요. 이제 뭐 요새 이제 좀 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지만 사실 2017년이나 2018년에도 한번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제 그때 아마 좀 관심 갖고 보셨던 분들은 크립토키티라고 네. 그 고양이를 육성하고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이제 그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좀 NFT로 구현이 돼서 그 고양이 하나가 디지털 고양이 하나가 이제 우리 돈으로 한때 좀 2억 원에 팔렸다고 그래서 이게 뉴스가 한번 크게 된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고양이 한 마리가 네. 2억 원이요? 네. 야. 그 좀 고정관념으로 해석을 엄청나네요.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 크립토키티가 어쨌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던 것도 많고 또 NFT에 대한 어떤 좀 시장을 개척했던 사례로도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크립토키티 궁금한데 최근에 미술품 시장에서 NFT 얘기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 또 등장하네요. 네. 여자친구 이 네. 그라임스. 네. 디지털 작품 경매에서 거액에 낙찰됐다는 소식은 그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상반기 이제 굉장히 좀 예술품, 디지털 예술과 NFT를 접목하는 시도가 좀 활발을 했고요. 그 뭐 앨런 머스크의 그 여자친구보다도 그 비플이라고 그 비플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디지털 아티스트의 네. 그림이 우리 돈으로 거의 한 700억 원이 넘게 이제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서 이게 세상이 이제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이것 작품 때문에. 하나가요. 네. 네. 근데 사실 보면 그냥 이미지예요. 이게 뭐 그 돈 주고 이렇게 네.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까지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현실화됐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좀 어떤 디지털 그림이 얼마에 팔렸대더라. 라는 좀 보도가 좀 상반기에는 굉장히 쏟아졌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어떤 예술보다는 약간 그 뭐 기념품이라든지 어떤 그 골동품 형태 좀 히스토리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 좀 역사적인 어떤 현장이나 콘텐츠를 좀 NFT화해서 파는 좀 그런 사례들이 오히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기사, 특정 네. 인물의 발언도 NFT로 판매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가 하이브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네. 하이브 말고도 우리 K 콘텐츠 회사들이 NFT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그 뭐 하이브 말고도 SM 엔터테인먼트도 예전부터 좀 NFT 관심을 가져왔고요. 뭐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 이제 뭐 NFT와 메타버스를 연동해서 좀 뭔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걸로 비춰지고 있고 회사 차원에서는 어쨌든 뭐 SM 엔터테인먼트는 예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다양한 실험이나 투자를 좀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나이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데 NFT로 신발 특허를 출원했다. 이거 재밌네요. 최근에 이제 그 좀 화제가 됐던 해외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키가 미국 상표청에
그 가상 신발하고 의류에 대한 상표를 신청을 했어요. 이제 뭐 에어 조던이나 뭐 나이키 그 로고. 가상 신발이요. 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실제로 신는 신발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신청하면서 내용에 NFT를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온 해석들을 보면 이제 나이키가 상표를 이렇게 신청한 거는 가상 상품 상표를 신청한 건 향후에 이제 좀 메타버스에서 신을 수 있는 디지털 나이키 디지털 버전을 좀 만들기 위한 이제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좀 많고요.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어떤 고유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그 NFT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보는 좀 가능성도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또 한 2019년인가요? 그때쯤에 그 NFT랑 연결된 신발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이미 2년 네, 전에요. 크립토킥스라고 그래가지고 킥스. 이더리움 NFT랑 연결해서 네. 그 신발을 좀 내놓은 적이 있고 그리고 뭐 나이키도 워낙 디지털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고 어떤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신기술에 굉장히 적극적이어가지고 아마 좀 NFT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본인들의 어떤 자산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거 아니죠. 미국 회사 중에 NFT 시장에 뛰어드는 회사가 꽤 많다면서요?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 마케팅 차원에서 그 어떤 기념품을 좀 뭐 NFT로 만들어서 좀 선보인 적이 있고 요즘에 이제 소비재 뭐 코카콜라 외에도 소비재 브랜드들이 NFT를 이제 그 마케팅 프로모션에 활용해서 하는 사례들이 좀 실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맥도날드도 있고요. 뭐 타코벨이나 이제 피자헛 같은 회사들이 이제 NFT를 활용 마케팅을 시도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NBA 농구 이제 협회잖아요. 그 NBA 협회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 블록체인 기업과 손을 잡고 NBA 좀 하이라이트들을 NFT화해서 좀 어떤 사업적으로 기반을 좀 많이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유럽의 축구 명문 클럽들이 NFT에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FC 바르셀로나가 이제 NFT 명장면을 좀 NFT로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리오넬 메시 같은 개인적 선수 개인들도 또 NFT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아니 메시가 그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면서 연봉에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의 수당을 요 NFT로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좀 그러면서 좀 NFT에 대한 그 스포츠 쪽에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국 야구도 이 NFT로 뭔가 명장면을 꼽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좀 NFT 블록체인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그 NFT에 좀 어떤 속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뭐 상반기에도 예술, 국내도 어떤 아마추어부터 좀 저명한 예술품들을 좀 NFT로 구현하는 사례들이 많았고 앞으로 좀 이런 K-팝을 넘어서 좀 스포츠 분야에도 어쨌든 스포츠 단체들도 프로 스포츠인 이상 수익을 좀 확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나의 좀 채널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두산 경기 같은 건 그렇게 할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메타버스, NFT 요새 참 기업들도 변화를 따라가느라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공부하면서 또한 소비하게 되는데 NFT가 굉장히 좋은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유망합니까? 뭐 좀 업계에서 전문가분들 얘기를 하는 걸 좀 전해드리면 지금은 어쨌든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실험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또 기술 분야의 많은 시도들이 시도에 그치고 이제 또 사라졌던 경우가 많은 것처럼 아마 NFT도 지금 이루어지는 시도들 중에서 뭐 상당수는 좀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고 그중에 좀 살아남은 좀 지속 가능성을 검증받은 어떤 시도들이 향후에 좀 NFT의 진화를 좀 어느 정도 이끌어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가 이게 될 것이다. 이게 좀 서사는 되게 좋습니다. NFT에 담긴 서사는 굉장히 좋지만 현실은 절대 이렇게 뭐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 좀 있고요. NFT를 혹시 보신 적이나 써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저는 그거 하나 봤습니다.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의 이제 고위 관료가 비판을 했잖아요.
그 비판한 장면이 네. NFT화되어서 네. 이더리움 시장에서 경매된 적이 있어요. 그 상황은 제가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일반인이 사실 사용하거나 목격할 일은 꽤 많지는 않죠. 이게 뭐 우리 어떤 그림이나 네. 어떤 영상을 NFT화했다고 했을 때 좀 뭐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영상이나 그림 자체가 NFT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언제든지 그 NFT라는 거 요 영상의 이미지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을 담은 데이터를 암호화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쾌하게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이건데 그러니까 뭐 디지털 미디어 네. 자체를 소유하고 내가 NFT를 갖고 있다는 게 그 해당 디지털 미디어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파일의 확장자를 내가 독점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이 파일에 대한 전자 서명된 부분을 내가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파일은 또 뭐 저도 예전에 몇 억짜리 NFT 경매 보도 자료를 받고 그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 그림이 이미지가 있어서 복사를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이제 공유를 해서 이게 6억짜리다 이렇게 하면서 네. 했는데 그 NFT 우리가 뭐 경매로 넘어간 많은 NFT 관련 디지털 미디어들이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나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막아놓지 않은 이상 복사도 카피 앤 페이스트로 이제 복사도 되고. 아 진짜요? 그 NFT의 그 디지털 미디어들에 대해서 더 다른 NFT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NFT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좀 더 파고들면 사람을 참 많이 헷갈리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 네.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 분야별로 이 NFT를 활용해서 얻고자 하는 게 다를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엔터테인먼트, 게임, 디지털 예술, 또 말씀하신 네.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활용하는 방식과 이유 어떻게 달라집니까? 크게 나눠보면 이제 뭐 게임 쪽 일단 뭐 게임 쪽을 좀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제가 좀 저번에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좀 플레이 투 언에 대한 얘기 좀 네. 했었잖아요. 이제 하나 이제 플레이 투 언 유형의 게임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로 NFT를 주목하는 사례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게임을 통해서 내가 게임을 해서 어떤 가상 자산을 벌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글로벌한 거래소 환경에서 네.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좀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얘네 크립토 키티의 좀 요새 현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새는 이제 좀 예전에 블록체인과 거리를 둬왔던 카카오 게임즈나 컴투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이 NFT를 아예 뭐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메이저 게임 업체들이 지금 NFT로 들어오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약간 스타트업 중심, 작은 기업 중심으로 이런 블록체인 기반 어떤 게임들, NFT를 활용한 게임들이 시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메이저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포츠 쪽에서는 지금 뭐 농구에서 지금 축구, 앞으로 좀 다양한 분야로 뭐 명장면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로 좀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네. 단순히 뭐 팬카드라든지 디지털 굿즈를 넘어서 이제 뭐 해외에서는 뭐 올해도 이제 음반 자체를 NFT와 연결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경매로 판 경우도 있고, 최근 시도되는 사례들은 NF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아티스트 신인 아티스트가 그 음반이나 로열티 수익을 그 NFT 소유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약간 이런 형태들도 좀 뭐 가능성을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다양한 분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이 게임 시장이나 엔터 시장을 잘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생각보다 변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그런 네. 느낌은 분명히 드네요. 지금까지 디지털 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NFT 얘기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 들어도 모르겠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어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저희가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한 20년 전에는 어떤 회사가 홈페이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경제면 탑이었거든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유식처럼 만들어서 떠먹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되겠죠, 김영대 평론가님? 네, 가능합니다. 네, 제 옆에 김영대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아, 스우파. 네. 일단 일감을 좀 전해주세요.
아니 일단 근데 수우파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수우파 그러면 그게 뭐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스트리트 파이터로 또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왕년에 유행했던 게임이죠. 네. X세대들의. 근데 이게 이제 엠넷에서 한 댄스 크루 경연 대회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종영을 했는데도 아직도 난리예요. 어디 가나 수우파 얘기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올해의 인물을 뽑는다 그래서 네. 제가 인물로 뽑힌 건 아니고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러 갔는데 수우파의 멤버가 올해의 인물로 뽑혀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허니제이 아니에요? 허니제 아닙니다. 노제? 아닙니다. 네. 그 수우파라는 게 안 보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여성 댄서들이 이제 경연 그렇습니다. 대회를 하는 건데 이거 방송이 종영이 됐습니다만 관련해서 조회수 경제 효과가 엄청난 모양이죠. 지금 뭐 신드롬이에요, 신드롬. 그 수우파의 유명한 그 곡이 하나가 있거든요. 헤이마마라고. 그 헤이마마 원곡자는 정말 이 수우파 멤버들한테 데이빗 게타. 네, 좀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결합돼서 나타난 현상인데 일단은 수우파의 인기가 대단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챌린지라는 거가 있죠. 네. 예, 그 챌린지라는 거를 통해서 이 헤이마마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그야말로 수우파가 이 곡 하나를 지금 전 세계에 다시 유행을 시키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대단하네요. 일단 수우파 관련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공식적인 것만 3억 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웨이비의 리더 노제가 안무했던 거죠. 이 헤이마마 챌린지 열풍 속에서 해시태그 헤이마마 현재 2억 3천만회 넘게 조회가 됐는데 수우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뭡니까? 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자면 찐에 대한 갈망이 폭발했다. 찐. 예, 우리가 지금 K-팝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사람들이 K-팝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은 그 모든 포커스들이 아이돌, 아티스트, 그 플레이어, 그러니까 그 메인 액터들에게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한편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문화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부각될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는데 이 수우파라는 경연대회를 통해서 내가 좋아했던 오빠, 내가 좋아했던 저 친구들의 안무가 실제로는 저런 프로페셔널한 정말 찐 전문가들의 손에서 탄생되는구나. 그리고 그들 자체도 저렇게 스타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새 그 진정성에 대한 그 키워드 많이들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야말로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 열정만을 가지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정말 찐 중에 찐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리스펙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새 우리 박 기자님도 네. 센 언니로 유명하시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전 착한 언니. 아무튼 센 바른 언니. 네. 센 언니 그리고 멋진 언니 내가 동경하고 로망으로 삼을 수 있고 심지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 언니들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같은 여성으로서 폭발했다. 그래서 여성 청취자들을 강하게 끌어당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기에 좋잖아요. 춤이라는 게 그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실. 사람을 굉장히 흥분하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수를 굉장히 올리는 건데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또 답답해요. 그런데 이 춤이 주는 역동성이 그런 걸 또 시원하게 일소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었죠. 이런 인기는 결국은 엄청난 경제 효과로 이어질 텐데 수우파 덕분에 잘 나가는 회사들 많아졌다고요? 저는 사실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커피가 나옵니까? 네, 그 멤버들이 마시는 커피 그다음에 PPL이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특정 브랜드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 매출이 올라갔고 실제 그 방송하고 방송 이후에 35% 45% 막 이렇게 매출이 뛰는 등 그런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그 브랜드에 대한 이런 그 광고가 결국은 브랜드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가 새롭게 뭔가 쿨하고 힙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치킨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치킨이 아무튼 무슨 치킨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방 이후에 이 치킨 업체에서 이 수우파 세트를 만들었었거든요. 수우파 세트도 나왔고. 수우파 세트가 있는데 이게 200%가량 매출이 이제 상승을 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한 이들의 롤모델이라는 거 하나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어떤 하나의 선망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들을 이용한 가령 MZ세대 마케팅 이들의 이미지를 이용한 뷰티 광고 혹은 의상 이런 것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쏟아질 전망입니다.
노제 씨가 웨이비의 리더잖아요. 노제 씨 광고 계약 9건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때요? 네, 뭐 노지 씨 그 가을 겨울 그 시즌 아우터 화보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라면 뭐,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허니제이 씨가 메고 나왔던 가방. 네, 뭐 이게 사실 퇴근 가방. 맞아. 근데 완판 사태 이러면 보통은 과거에는 뭐 전지현 씨, 그렇죠. 손예진 씨 이런 분들과 연결되는 키워드인데 야. 네, 지금 허니제이가 메고 나오라 실제 분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꼭 이 경쟁에서 상위로 올라갔다고 해서만 경제효과가 컸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노제 씨도 중간에 탈락했고 프라우드먼. 맞아요. 프라우드먼의 모니카하고 립제이도 글로벌 브랜드 광고를 찍었잖아요. 네네. 노제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소속팀이 초반에 탈락했고 뭐 다양한 어떤 논쟁 같은 거에 이렇게 휘말리면서 그렇죠. 예, 사실은 그게 나쁘게도 보여줄 수도 있었을 부분인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구나. 광고주 입장에서 써보고 싶은 캐릭터라는 게 또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또 상업적인 효과 같은 걸 또 노릴 수가 있었고 네. 지금 다양하게 뭐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영보스라고 했던 YGX의 리정 씨도 멤버들하고 같이 그 스포츠 브랜드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만났던 분이 리정 씨입니다. 아, 리정 씨 정말 그 MG에서 지의 대표 주자라고 진짜. 할 만한. 네. 아마도 새로운 세대의 리더상을 본다면 리정 씨 같은 그런 스타일이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네. 스우파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 얘기해 주셨듯이 한 프로그램이 잘 되면 스피노프도 생기고요. 앞뒤로 효과가 큽니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스트레이트 걸파이터라는 후속작도 준비가 된다고요? 저는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엠넷이 노렸던 것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도 있지만 요 스피노프가 사실은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서 또 스우파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과거 우리 그 쇼미더머니라는 힙합 엄청났죠. 네, 사람들이 네. 힙합 자체를 몰랐다가 사실 쇼미더머니로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랩 문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종 힙합 컨텐츠가 성공을 했었는데 이제 스트릿 걸스 파이터라 그래갖고요. 여고생들이 나오는 네, 거죠. 딱 봐도 우먼에서 이제 걸스로 나이가 어려지고 네, 여고생들 그러니까 이런 댄스 크루들이 되고 싶은 그들 어떤 꿈나무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수우파에 나왔던 뭐 이 멤버들이 실제 그 저지로 심사위원으로 활약을 하면서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이 프로가 되겠습니다. 8크루의 수장들이 다시 그 춤에 이른바 심판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정말 이 앞뒤를 촘촘하게 엮어놓은 건데 청취율뿐만 아니라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 세계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세계로 격상됐네요. 제가 넓혀드릴게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용 선물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9946님 항상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의 밤은 어땠님? 그동안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질린 청취자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와서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댄스 프로그램이 늘어나겠죠? 한때 동대문 패션몰 앞에서 춤추던 그들을 다시 TV로 만나서 행복했어요. 이거 음악 경연 너무 많다고 김영대 평론가가 지적해 주신 적 있죠? 3716님 스우파 그러니까 독수리 오영재 노래가 생각나세요? 수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저희끼리만 알기로 해요. 5804님 심지어 같은 의견 주셨어요. 이거 어떡하죠? 다 세대가 나오고 있는데 타이즈님 2170님 스우파에 그 YGX 리정 씨는 수입차 광고도 찍었습니까? 제가 이거는 못 봤는데 3716님 우리 애들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거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춤추기 시작했어요. 언니들이 입은 옷 사달라고 해요.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NFT 관련해서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으시는데 새로운 거 알게 돼서 좋다. 우리 꼼꼼하게 알려달라는 말씀 많았습니다. IT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가능하면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고요. 요소수 이 난리가 났는데 경제 프로그램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혼내주신 분 계세요. 유튜브에 오래미님 경제 프로그램 계속 전해드리고 있었죠. 지난달부터 저희 한 3주 전부터 모든 경제 방송 중에 제일 먼저 요소수 사태 예견하고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일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더 나아져서 올게요. 발전.